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금융론을 마치고요. 부동산 활동론을 들어갈 차례죠. 지난주에 했던 것도 이제 복습을 할 건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투자론을 했죠. 근데 오늘 표정들이 다들 왜 그러시죠? 제 오늘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얼굴이 빨개서요? 얼굴이 빨개서.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오랜만에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열기가 덜 나가서 제가 오늘 신기록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을 하면서 풀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했어요. 처음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병은 못해요.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운 기간은 좀 짧아서 한 1년 한 몇 개월밖에 안 하고 이제 대상포진 걸려서 그 이후로 못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냥 그 자유수영만 했어요. 그냥 강습을 받지는 못하고요. 그게 2011년 3월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5년 9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계속 자유수영만 했으니까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그냥 한 바퀴 돌고 쉬다 한 바퀴 돌고 쉬다가 그러다 이제 조금씩 늘려서 처음으로 오늘 이제 30바퀴 돌았는데 25m 30바퀴인데 이제 1.5km죠. 그 정도면 1.5km인데 목표는 한 40바퀴 도는 거. 50분 동안 40바퀴. 그러면은 저기 한강 건너갔다 오는 거죠. 한강이 한 1km 되니까 갔다 오면 2km잖아요. 그 목표가 그겁니다. 아무튼 이제 운동을 이제 다시 좀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학원 근처에 수영장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제가 2013년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는 했거든요. 운동을 자유수영이라도.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운동을 안 했는데 그때 운동을 할 당시에 보면은 이제 잠을 못 자고 피곤하더라도요.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야간 수업 시간에 훨씬 더 뭐라 그래야죠? 이 힘이 넘치는 거, 파워풀하고 그래요. 훨씬 더 힘이 나요. 집에 가서 이제 뻗을지라도 수업할 때는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투자론 했죠. 투자론에서 앞부분에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거 있죠.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론의 기초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효과였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는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자율하고요. 그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투자한 수익률. 이걸 뭐라 그래요? 총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어도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자율과 총 자본 수익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용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야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로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복습을 할 때, 그럴 때는 정의 지렛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제 더 낮아지는 경우는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더 낮을 때죠. 그럴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부의 외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었어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크기를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표준 편차나 분산이라고 그랬죠. 이 편차라는 개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떨어진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그냥 편차라고 하지 않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평균이 100인데 저 평균보다 높은 거 뭐 110도 있고 더 작은 거 90도 있고 이러면은 이게 편차가 플러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잖아요. 편차끼리 그냥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도 해버리면은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편차끼리 해가지고는 이제 늘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해서 따로 계산해서 그 편차를 제로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 하고요. 요걸 제곱한 게 뭐죠? 분산이죠. 그래서 요 둘 다 크면 위험이 큰 걸 말하는 것이고요.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또는 그냥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다음에 위험의 유형에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상 위험은 다 있다 그랬죠. 그 사업상 위험 중에 가장 걱정스러운 위험이 뭐라고 했어요?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장사는 잘 돼도 뭐 위치 위험도 있는데 장사는 잘 돼도 그 말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뭐 불이 난다거나 이렇게 포괄적인 위험, 이제 운영 위험도 있고요. 그런 위험과 또 뭐 위치 위험 이렇게 해서 사업상 위험이 있었고요. 또 금융적 위험했죠. 금융하면 자금 융통이니까 이건 남의 돈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돈 사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요 위에서 얘기했던 지렛대 효과 중에서 부의 지렛대 효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 있죠. 근데 인플레 위험 하면은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플레 했지. 근데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임대료 계약을 맺을 때 인플레에 연동시키지 않고 고정 임대료로 맺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 기간 내내 똑같은 임대료인데 인플레가 발생해버리면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두 개의 이득 중에서 인플레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인플레 위험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에서 수익률 해서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 요거 비교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요 가중 평균으로 해서 계산된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그게 이제 위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잘 되면은 1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못 되면 10%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투자안을 예상 수익률 10%입니다. 위험은 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10%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속으로 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그런 사람들은 10%보다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채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은 10%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요구하는 수준은 그거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요거는 이제 주관적이라 그랬고요. 이쪽은 객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수익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했죠. 자,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위험을 줄인다 그랬죠. 자, 위험을 줄이는데 애석하게도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이죠. 경기가 변동한다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미국의 금리를 낮췄잖아요. 올렸잖아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지금 조류독감 너무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하면은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하나가 벌충을 해줘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자, 이런 이제 도표를 그렸죠. 현재 어떤 금액이 미래 얼마하고 같은 금액이 될까요? 이럴 때는 어떤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이건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미래 어떤 금액이 현재 얼마하고 같으냐 이럴 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고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쉬워요. 자, 매 기간 말이라 그랬어요. 매 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 이런 형식의 돈을 뭐라 그랬어요? 연금 형식이라 그랬죠.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금액에 미래
원리금 합계액을 계산한다면은 어떤 표예요? 연금의 매가 계수표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반대로 자, 이때 현재의 할인된 합계입니다. 할인된 합계. 요거는 뭐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표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앞으로 유리해요.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 정말. 사람들 거의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설명 안 드렸던 두 개를 딱 설명드리는 순간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 두 개를 설명드리는 순간 뒤죽박죽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두 개를 더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1, 2월 달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자,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야 나중에 안 헷갈리는가 하면 지금 이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 계수표는 연금 내가 계수표나 연금 현가 계수표는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푼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목돈의 크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일시불로 환산하는 건 맞아요. 일시불로 환산하는 건 맞잖아요. 이것도 일시불인데 미래 일시불이고 이거는 현재 일시불. 일시불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일시불 현가계수, 일시불 내가계수 있으니까 얘를 기억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목돈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음에 이제 1, 2월 달 가면은 푼돈의 크기를 구하는 걸 하거든요. 그거는 요 물음표와 요 1에 있는 숫자가 바뀌어요. 요 위치가 바뀌어요. 요거는 뭘 묻고 있어요? 목돈의 크기를 묻고 있죠. 근데 제 용어는 아직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 나머지 두 개는 푼돈의 크기를 묻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알면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목돈의 크기를 묻는 문제구나. 푼돈의 크기를 묻는 문제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목돈의 크기를 묻는 거를 지금 계산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주에 한 거죠.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했죠. 네. 현금 수지 측정에 가유순전후 했죠. 네. 가유순전후. 가능총소득이고요.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죠. 네. 유효총소득은 어떤 돈이라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입금 총액으로 찍힌 돈이라고 그랬죠. 네. 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가능총소득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불량부채 충당금, 이게 방은 찾는데 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타 소득을 다 하죠. 이건 이제 들어오는 돈이니까. 자, 일단 들어온 돈에서 세 단계로 뺀다 그랬죠.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비를 빼지 않고는 운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빼는 거는요? 세금을 마지막으로 뺀다 그랬죠. 적자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요거는요? 원리금 상환. 빚이죠, 빚. 요것도 마찬가지.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뺄 필요가 없죠.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가 똑같은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대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어는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 영업 경비. 그다음에 여기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죠. 요거는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원금이자 합이에요. 원리금 합이에요. 자, 다음에 여기 세금인데 무슨 세금? 소득세죠, 소득세. 무슨 소득세?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실무를 할 때 브리핑을 해도 이걸로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도 사진으로 찍은 걸 이제 엑셀 작업한 걸 사진으로 찍은 걸 보내왔는데, 이걸 이제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근데 브리핑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금액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건 1억이라 했고요. 이건 9천, 7천, 순영업소득 7천, 세전현금수지 3천, 세후현금수지 2,500 이렇게. 이 금액들 중에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천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세전현금수지. 실무에서는 이거 안 빼요.
요것만 빼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자만 뺐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자료에서 이거는 안 뺐어요. 이거 안 빼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자만 뺐어요. 실무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임대료 이제 원룸이거든요. 그것도 원룸인데 이제 몇 호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료 수익 나오고 이제 이자 대출 받았으면 이자 얼마나. 근데 경비를 안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그 원룸 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비 쪼로 따로 받아요. 월세 말고 관리비 쪼로 뭐 5만 원, 3만 원 따로 받는 게 있다고요.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이 비용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유효에서 그냥 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론적으로 따질 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월 임대료 말고 플러스 관리비로 받는 거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왜냐하면은 그 관리비라면서 받는 금액보다도 실제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더 적어요.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더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 따로 받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 받는 것에서 그냥 바로 뭐만 뺀다고요? 이자만 뺀다, 이자만. 아시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가의 경우에도요, 뭐 1층에 식당, 2층에 뭐 술집, 호프집, 3층에 안마시술소, 4층에 모텔, 뭐 이런 건물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도 경비를 따로 생각 안 해요. 따로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따로 이제 관리비를 따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부 다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임대료라고 봐야 되고, 경비는 거기에서 이제 경비 뭐 청소 용역비라든가 뭐 이렇게 갈아야 될 거 갈고 고칠 거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할 얘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임차인들한테 받는 모든 돈이 여기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단 돈이 들어왔잖아요, 내 주머니에. 어쨌든 무슨 돈이든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경비 빼고 이제 빚 갚고 세금 내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거기에서도 세금 생각 안 해요. 브리핑, 지금까지 브리핑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세금까지 고려해가지고 브리핑 하는 건 없어요. 예, 전부 다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거 10억의 매물로 나왔다 그랬어요. 10억이 매물로 나왔는데 4억, 6억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자, 이 3천만 원 하고 비교할 때 이게 총 투자액이라 그랬어요. 이게 총 투자액, 이게 지분 투자액이에요. 이게 4억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10억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요. 4억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지난주 했는 거니까 금방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는 말인데,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이러면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또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 이래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또는 거꾸로 순영업소득에 대한 지분 투자액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일단 짝을 맞춰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이에요.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그건 상식적으로도 금방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투자 분석 기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순 전후도 했죠? 매순 전후.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가요순 전후가. 매순 전후는 이게 이제 매도액이죠. 이게 이제 매도액이 유효 총소득과 같은 급수예요, 급수가.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란 얘기입니다. 순전후 똑같은 구조죠. 여기서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은 구조예요. 이쪽은 영업경비였지만 여기는 매도경비죠. 가요순전후에서는 영업경비, 이쪽은 무슨 경비? 매도경비예요. 빚, 그 다음에 빚. 여기 빚은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인데 요때는 다 못 갚은 빚이죠.
다 못 갚은 빚은 이때 이제 갚는 거죠. 잔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영업소득이지만 여기 있으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영업소득. 이건 운영 과정에서. 이건 나중에 팔 때니까 양도소득이죠. 근데 양도소득인데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득세라 그랬죠. 자본이득세. 그 세법이나 정책론에서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됐나요?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고 바로바로 또 올라야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수업할 때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따라오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자꾸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투자된 자본이 내 원금이 더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은 무슨 이득이에요? 자본이득이랍니다. 자본이득. 됐죠? 자, 다음에 여기 이제 투자론이었고요. 금융론으로 넘어가서 금융론에서는 이제 크게 세 파트 저당 상환 방법 했죠. 저당 상환 방법과 저당 유동화 했고요. 저당 채권을 유동화한다 그랬죠.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했죠. 자금 조달 방법.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리츠라는 거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두 개 중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일단 저당 상환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뜻만 말씀드렸죠. 이거 뜻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과 체증식도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어를 보면 연상을 해야 돼요. 연상을 빨리 할 수 있다면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고정금리 하면은 이걸 연상해야 돼, 이걸. 그죠? 이게 이제 대출금리고 이게 예금금리고 예대 마진을 먹는 게 금융기관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예대 마진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줄어들죠. 근데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예대 마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기 상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변동금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변동금리는 일정한 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차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이런 정도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원금만 갖다 줘야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자도 같이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출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거는 이자만 계속 갚다가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를 만기 일시 상환이라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 이제 이거는 모두 다 원금 이자를 다 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금 이자를 다 갚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원금 이자를 합친 표현을 뭐라 그래요? 원리금이라 하잖아요. 그 원리금을 은행에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리금 지불액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이 말이에요. 이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는 뭐고? 원리금 균등이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건 뭐고? 체증식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남은 거 한 개밖에 더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원리금 균등. 이게 점점 감소하는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원금 균등밖에 안 남았죠. 이게 체감이라고도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체감이라고도 하는데 잘 안 쓸 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놈, 점점 증가하는 놈, 그다음에 감소하는 놈. 맞잖아요. 체증은 그냥 체증이라고 하니까 됐고
이 체감하는 거는 뭐밖에 남지 않았어요. 원금 균등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했을 때 1회라도 납입하게 되면은 잔금이 누가 더 많이 남고 원리금 균등이 더 많이 남죠. 얘는 더 많이 갖다 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이제 각각을 이렇게 해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자, 요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 지급분은 점점 어떻게 되고 이자 지급분 점점 이렇게 감소하고 원금 상환은 점점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이 이자가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기에 절반이 됐을 때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랬죠. 약 3분의 2 정도는 가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는 일정하고요. 원금 상환은 일정하고 뭐가 점점 줄어든다.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 요걸 이제 더 세분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하면 되고요. 최정식 상환은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고요. 이 정도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나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한 거예요. 지난주. 그죠? 맞나요? 혹시 첫째 주에는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개념, 분류, 용어 여러 가지. 부동산 개념 하면 뭐 했어요? 법경기 했죠. 법경기. 예, 상당하십니다. 법적 개념은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눴고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했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거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다 한 거죠. 공부 좀 많이 하셨댔습니까?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경기,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그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어요. 뭐 생산 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 그리고 토지 분류에서는 대택부, 대지택지부지, 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다. 또 후보지, 이행지, 전환 중인 토지. 대분류상이냐, 소분류상이냐. 그다음에 필지, 획지, 법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또 나지, 건부지, 건물이 없느냐, 있느냐, 나지, 건부지. 그다음에 법지, 빈지 했죠. 법으로만 소유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는 법지, 빈지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뭐 그런 것들이죠. 토락지도 했고요. 잘 기억나시네요. 한 5, 6월쯤 되면은 저를 끌어내리고 강의하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 했고요. 수요 공급에서 유량, 저량 했어요. 일정 기간을 전제하는 개념 유량, 일정 시점을 전제하는 개념 저량.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했어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예요. 설명 들으십시오. 책 보지 마시고요. 책 찾다 보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공급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 공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데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는 같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데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선의 자체의 이동이라 그랬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도 있어요. 균형은 어디서 결정되고요? 균형은 교차점,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요거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입니다. 같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균형이 달성하는 거고요. 수요량이 더 많거나 공급량이 더 많거나 하는 것은 불균형이죠.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위는 초과 공급이라고 했죠. 위는 이럴 때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랬고요. 이 아래에서는 초과 수요죠.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일단 결정된 균형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요인에 의해서 교차점이 바뀐다 그랬어요.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균형이 이동하는 거죠. 그럴 때 균형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균형 가격이 상승하느냐 내려가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 했고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라 그랬어요. 공식 같은 거 다른 숫자 같은 거 몰라도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량이 크게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그 정도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응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론으로 넘어갔고요. 시장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서 정책론으로 넘어갔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시장이 담당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자, 시장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는 누가 개입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요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요거는 시장한테 맡겨놓은 거를 제대로 못할 때 개입하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개입할 수도 있죠. 그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왜 개입하느냐 하는 점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고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는 효율성 측면, 하나는 형평성 측면. 그리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의 외공불비라고 해서요. 눈 뜨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시간에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몰라도 나중에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만 알아도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일종의 맵이에요. 맵. 지금 전체 맵을 그리는 거 맵. 지도.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의 외공불비,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그 중에서 외부 효과는 다시 정예 외부, 부의 외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장 실패 중에. 그 다음에 공공재는 특징이 비배제성에 의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거 했고요. 특히 이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더 체크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두 가지 하고 어떻게 개입하느냐 했죠.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느냐.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라 그랬죠. 그리고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각종 지원이나 보조해주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매기거나 또 감면하거나 감세하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고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죠. 선수로 뛴다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 한 얘기고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입이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이제 토지 정책해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 했고요. 지역지구제는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야 돼요. 지역지구제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효과는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문제점은 이게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얘기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TDR이라는 거 있죠. 그 외에 이제 토지은행 제도 뭐 이런 게 토지 정책에서 언급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정책이 시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수요 공급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은 수요 공급 얘기해야 돼요. 효과를 얘기해야 되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근데 지역지구제에서의 효과는 좀 중요도가 낮아서 수요 공급 얘기를 따로 안 했지만 임대료 규제나 임대료 보조나 다른 것들은 다 수요 공급 얘기를 다 했다고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시장에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물건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중개사무소에 어쩌다 한 번씩 물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차지하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중계약, 암시장, 뭐 음성적 지불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도 했죠. 보조는 돈을 보태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태주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임대료는 규제는 하는 게 아니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임대인도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보조를 임차인한테 했지만 그 보조된 금액이 고스란히 임차인한테 가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누구도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도 혜택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돈이 되니까 초과인을 얻게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을 증가시켜서 이제 임대료가 좀 내려가면은 원상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올라가기 전 상태로 내려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임차인이 모두 다 혜택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 효과, 장기 효과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뭐 내가 사는 옆 동네에다가 공급하게 되면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요런 것을 얘기했어요. 수요 공급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자, 그때 잘 듣기만 했어도요. 기억나죠? 예, 이거 꼭 안 맞아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11월, 12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1, 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필기를 하느냐 듣느냐 이 선택하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필기를 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합격자 모임에서 가끔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필기가 먼저냐 아니면 듣는 게 먼저냐. 근데 합격하신 분이요, 두 분 다. 근데 자기는 필기를 했다. 근데 나는 듣기를 했다. 근데요, 그게 약간의 차이밖에 없어요. 두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필기를 먼저 했다 그러잖아요. 필기를 하면서도 듣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도 계속 어느 정도는 들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한 사람은 이제 계속 듣는 걸 중시했다 그러잖아요. 들으면서도 요거는 좀 적어놔야 되겠다고 그 순간은 탁 적어놓고 다시 듣는 거죠, 이렇게. 양쪽이 절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학습 방법은 없지만 결국은 듣는 거라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트를 하더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듣지 않고 노트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듣지 못하고 쓰는 것보다는 못 쓰고 듣는 게 낫다는 거죠. 됐나요? 다 하면 제일 좋겠죠. 이 두 사람은 사실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들으면서 자기가 놓칠 것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잊을 것 같은 거는 잠깐이라도 메모하듯이 적은 거고, 한 사람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듣는 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고. 됐죠? 자, 지금 생각이 난다는 거는 그래도 계속 잘 들으셨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다 복습했어요. 오늘은 35분의 시간 동안 35분의 시간 동안 지난 거 다 복습했습니다. 훌륭하죠? 자,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이라도 그 목차라도 보고 이렇게 목차라도 보고 그렇게 복습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주에 이번 주 주말에 가셔서 지금 오늘 수업에 35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했구나 이렇게 딱 점검만 하더라도 야, 이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했던 것들을 무슨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저는 노트가 없어요. 저는 노트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게 먼저 나오겠습니까? 말로 나올 때는 중요한 게 먼저 나오겠죠. 그 커다란 흐름이 먼저 나오겠죠. 제 머릿속에 있는 이 나무의 굵은 가지와 잔가지 이런 순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잎사귀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35분간 지금 몇 주간 했는 거예요? 6주간 했는 내용을 맞나요? 5주간 했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그게 가장 커다란 흐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됐죠? 자, 오늘 이제 저당 유동화를 이제 더 해야 돼요. 자, 이건 저당 채권 유동화예요. 저당 채권. 요거는 이제 IMF 때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자, 지난주에 저당 유동화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유동화가 뭐라 그랬죠? 현금화 시킨다 그랬죠. 돈이 부족할 때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뭐를 마련하는 거예요? 현금 마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요렇게 네 가지 주제로 해야 돼요. 네 가지 주제. 자, 근데 개념은 이제 말씀드렸어요. 현금화라고요. 뭐를 현금화한다? 채권을 현금화한다. 누가 갖고 있는 채권? 책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게 책 있는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구조를. 이 구조 책이 없어요. 자, 여기가 차입자예요. 차입자. 여기가 1차 금융기관이에요. 여러분들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된다니까요. 정말. 예,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요. IMF 전에는 이 두 주체밖에 없었어요. IMF 전에는.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주죠. 그럼 대출을 해주면은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채권이 생깁니다. 1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IMF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해도요. 이런 1차 금융기관, 은행 같은 이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부족해질 수 있는가 하면은 얘네들이 대출을 해줄 때는 누구 돈으로 대출해줘요? 남의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기 예금한 사람들 아닌가요?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으로 대출해주죠.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 그걸로 대출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주택저당채권. 주택을 뭐 잡은 채권, 저당 잡은 채권이죠. 주택저당채권은 최소가 10년입니다. 이 최소 기간이. 10년, 20년, 30년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5년짜리 대출 가지고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을 마련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자금이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집 살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집 살 생각들 하는데 대출 받는 금액을 5년 만에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보통은 뭐 짧아도 10년 안 걸리나 10년 정도, 제일 짧은 게 10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대출을 예금을 말해요. 예금. 예금할 때 만기가 1년, 3년, 5년 긴 것들이 많나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만기가 짧죠? 1년 정도죠. 만기 3년짜리도 있기는 있나요? 거의 없죠. 있다 한들 그거 넣어 놓을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은행에다가 막 3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넣어 놓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기 5년짜리 예금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가까이 지내세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기 5년짜리 예금을 했다는 건 돈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길게 넣어놓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어딘가에 다른 데 넣을 거 아닌가요? 그런 돈이 있다면은 토지 같은 데라든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만기 5년짜리 예금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이미 토지도 있고 다 있고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예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산 투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냐고, 그게. 예, 그러니까 만기 5년짜리는 거의 없어요. 만기 1년짜리라고 쳐볼게요. 만기 1년짜리로 100억을 예금을 했다고 칠게요. 원래 은행은 지불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지불준비금을 남겨놓고 대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계산의 편의상 이걸 대출해줬다고 할게요. 그냥 지불준비금 없이 100억 대출해줬다고 칠게요. 자, 100억을 대출해줄 때는 만기가 어떻다고요? 길다고요. 예를 들어 제일 짧은 주택담보대출 10년짜리로 할게요. 10년짜리로. 10년 만기로 대출해줬는데,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원금균등상환으로 대출해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원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은 매년 갚는 금액이 똑같이 상환을 해야 되죠. 이자 빼고 상환하는 게. 자, 요거를 10년 만기로 100억을 대출해 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100억이 회수되는데 1년에 얼마씩 회수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10억씩 회수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예금주들이 1년 만기로 예금을 했는데 예금 찾으러 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밖에 없어요? 10억밖에 없어요. 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해도 다 못 돌려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주저리 길게 설명 안 한다고,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기 조달. 문장으로 표현할 때 단기 조달이라고 그래요. 짧잖아, 1년.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을 하게 되면은 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이 돈이 부족하다 요거를 유동성 부족 또는 유동성 문제라고 그래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요 표현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런 표현들로 이제 문장을 만드니까. 됐습니까?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는 채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사주는 누군가가 IMF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2차 금융기관을. 이걸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래서 옛날에 이게 생기기 전에 요 둘로만 이루어지는 시장, 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구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구조에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에요. 원래 있던 시장이 뭐고요? 1차 저당 시장이고요. 그럼 자,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인데, 자, 얘가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얘도 계속 채권을 사주다 보면은 돈이 계속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채권을 양도한다 그러죠. 양도. 채권을 양도한다. 이 채권이 양도되면서 대금이 넘어가죠. 대금이 넘어가면서 얘네들은 이제 돈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러면은 상환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한국주택금융공사. 얘도 지금 계속 사주다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돈은 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한국은행에다 더 큰 누군가에게. 그럼 그 더 큰 누군가는 더 큰 누군가에게 가고 계속. 자,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 공기업이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얘 것을 통째로 사줄 만한 규모가 큰 뭔가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는 증권을 만들어요. 증서는 덩치를 작게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100,000원, 뭐 5,000원, 1,000원 이렇게. 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즘 뭐 전산화가 발달돼서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증권의 수익률이 괜찮다면,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익률이라면 돈 100만 원,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이 증권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증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말이죠. 많으면은 이걸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다시 돈을. 이 증권 사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돈 많은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산다면 다시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죠. 자, 이 증권을 요 이제 MBS라고 하는 거예요. MBS.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증권은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에요. 결국은 이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리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증권도 이제 이자율이 했나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돈은 어디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원리금은 이제 서서히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 수익을 보고서 투자자들은 증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대금이 넘어가면 얘네들이 또 돈 마련했으니까 또 얘네들이 돈 부족할 때 채권을 사주고, 그러면 돈 마련해서 또 대출해주고, 그럼 채권 생기고, 부족하면은 또 팔고, 또 채권 집합 만들어지면은 증권 발행해서 투자자한테서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요 뒤에 있는 요 구조를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시장 하면은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 생각하라고 그랬죠. 1차 저당 시장에서 수요자 누구예요? 1차 저당 시장에서 수요자. 차입자죠. 자금 수요자. 그러면 이 1차 저당 시장에서 공급자는 1차 금융기관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 관계는 없죠. 직접 관계 있으려면 등장해야 돼, 등장. 시장의 등장인물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시장 등장 인물이 아니죠. 1차 시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직접 관계 없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겠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는 누구예요? 얘가 자금 수요자겠죠. 그럼 자금 공급자는 누구예요? 2차 금융기관하고 투자자.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넘어가는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까요? 궁극적으로 여기 돈이 넘어온 거죠. 맞잖아요. 얘도 자본금은 좀 있지만 그 자본금 규모는 전체 운용되는 이 자금에 비해서는 얼마 안 돼요. 결국 누구 돈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투자자 돈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그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몇 차 시장? 1차 시장. 맞죠? 그럼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인데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몇 차 시장일까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져요?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져요?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현금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는. 맞나요? 자, 그러니까 2차 저당 시장은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이쪽의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1차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돈이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어떤 시장에서? 2차 시장에서. 2차 시장을 유동화 시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유동화.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2차 시장. 자,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은 얘를 이름 붙일 때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죠.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 유동화 중개기관. 됐나요? 풀어서 쓰는 걸 줄여서 말했잖아요.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요. 그냥 그 말 그냥 그 흐름대로 가면 그냥 이름 붙이는 거예요. 맞죠? 유동화 중개기관이라 그래요. 이 유동화 중개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유동화 전문회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등장은 하는데 내용은 묻지 않아요.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거는 뭐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됐나요?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다고 구조가?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1차 저당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 2차 저당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2차 시장에서. 그리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그리고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이다. 자, 이게 저당 유동화의 구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저당 유동화의 효과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하겠습니다.